이게 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통목욕이나 수영을 하는 거는 어렵게 되죠. 이런 단점들이 이식을 하면서 없어지는 거죠. 장점을 따져보면 수업이랑 수업을 결정을 할때 수석은 병원에서 맡기면 되니까 별로 신경 쓰실 게 없고, 대신 이제 복막수석은 이제 병원에 갈 횟수가 적어지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장점이 이식에는 다 있는 거죠. 음식 섭취가 자유롭고 요독 물질 걱정할 필요 없고, 병원에 오는 거는 초기에는 이식 섭취 초기에는 뭐 매주 한 4번 오시고, 그 다음에 2주마다 한 몇 번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 아주 안정이 되면 2, 3개월에 한 번 오는 것도, 어른들은 또 굉장히 이제 한참 만에 병원에 와도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데요. 그리고 수술 후에 다음에는 모든 활동이 가능하죠. 저희가 콩팥이 하나만 있으니까 배를 맞는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까요? 그거 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약을 꼬박꼬박 먹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약을 먹어야지 콩팥이 유지가 되니까 반드시 제 시간에 약을 먹을 수 있어야지 이식을 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신장 이식 단점을 우리가 굳이 찾아본다면, 이식을 할 신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주실 수 있으면 그게 이제 가장 건강한 상태에서 주실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뇌사자, 기증자를 기다리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한 5년 정도를 기다리게 되고, 5년이 돼도 또 좋은 내 마음에 드는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기만 하다면 부모님께서 해주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수술을 해야 될 큰 수술이 있죠. 수술 자체가 워낙 큰 수술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사람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한 다음에는 면역제를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신증후군 시절에 먹었던 면역제들은 더 강한 면역제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했고, 그 정도 면역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신증후군 때는 뭐 어쩌다가 빼먹어도 괜찮았었지만, 신장 이식을 한 후에는 한 번 빼먹으면, 하루 빼먹으면 그 콩팥을 1년 짧게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너무 잘 먹어야 된다, 이게 문제고, 이 콩팥을 계속 쓰고 싶으면 평생 되겠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작용들을 생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려고 그에 뭐가 50, 54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언제 받아야 되는가? 언제 받는 게 제일 좋은가는,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이게 애들의 데이터인데요. 미국 거지만 이 맨 위에 있는 게 이식 투석이 필요할 때 투석하지 않고 바로 이식을 하는 경우이고, 이때 보면 10년간에 한 90% 이상, 90% 정도 이식한 콩팥이 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투석을 한 반년 하면 아무래도 성적이 좀 떨어지고, 오래 할수록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은 잘 모르긴 하는데, 투석을 한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심장 혈관에 무리가 가게 되고, 심장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또 이식해 준 다음에도 콩팥이 아주 건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희는 이제 이식을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다 생각하셨겠지만, 감염이나 암이 지금 있는 경우는 치료를 다 한 다음에 해야 되고, 피검사를 통해서 이 내가 받을 콩팥을 공격하는 항체가 나한테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게 없을 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큰 때 해야 되고, 면역제제를 꾸준히 복용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신증후군 환자들은 이제 혹시 수술한 데를 재발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데요. 수술한 후에 바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재발을 한다고 해도 바로 치료를 하면 반 이상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식을 하시는데, 그래도 아기가 지내는 데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근데 신장 이식한 후의 성장이, 사실은 신장 이식할 때 키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가능하면 빨리 이식을 하시는 게 성장에는 도움이 되고 또 성격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식한 후에도 키가 충분히 자라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을 쓰는 게 그 문제가 없습니다. 기장 이식 후에 임신할 날까지 되는 환자들은 사실 제가 본 환자들은 없지만 성공적으로 이식이 되면 임신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고요. 이식한 후에 1년 이상 거부 반응이 없고 정상인은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가 일부는 신생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식 후에 임신을 계획을 하면 여기에 따라서 면역 억제제를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청소년에서 제일 문제인 거는 면역 억제제를 잘 먹지 않는 게 제일 문제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하루 안 먹으면 1년 더 짧게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장, 이식한 신장의 수명은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나중에는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식 받은 홍파제를 평생 쓴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약을 꼬박꼬박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러운 얼굴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옛날라서 이제 면역 억제제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 그랬어요. 그 면역 억제제 항상 먹을 때요. 식환자가 아니고 신종근 환자. 예, 신종근 환자일 것 같아요. 이식하고 나면 이렇게는 잘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콩팥이 망가지는 이유는 제일 흔한 게 콩팥은 좋은데 환자가 사망하는 거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좋냐면 투석하기 전에 이식하는 게 성적이 제일 좋냐면 환자가 안 죽으니까 그만큼 다른 투석을 오래 하면 심장이나 다른 데가 다 안 좋아진다. 그래서 성적이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약물 불순응이 매우 중요한데 어른들은 이제 까먹어서 안 먹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근데 이제 아기 때는 엄마들이 다 챙겨주니까 아기들이 안 먹을 때는 엄마가 까먹어서 안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청소년기, 사춘기 접어들고 이때는 의도적으로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비의도적, 까먹어서 안 먹는 경우가 비의도적 약물 불순응인데 그게 이제 보통 3분의 2 이상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환자들은 어른은 다 커버하고 사춘기 애들은 되게 약간 그런 모습이 될까봐 의도적으로 안 먹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제일 문제죠. 이제 우리가 캠프도 가고 가서 약 잘 먹기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이번에도 올해는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날짜가 잘 안 맞아서 못 가고 올해 내년에 한 번씩 갈 계획이고 2년에 한 번씩 갈 계획입니다. 우리 병원은 이제 초창기에 1년에 뭐 한 2~3명 하다가 요즘은 소아 이식을 1년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수치가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1등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한 반 정도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따져보면 UCLA나 이런 데가 제일 사람도 많고 환자도 많고 수출도 많은데 우리가 미국 전체로 따져보면 10등 정도 이렇게 수치잖아. 이게 아주 흔한 수준은 아닌데 소아에서 20%도 우리 병원이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처음 29 우리가 했었고 제일 어린 애들도 했었고 7.1kg짜리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우리나라 전체고 파란색이 우리 병원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한 10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 볼륨 이펙트가 뭐냐면 많이 이제 아주 복잡한 수술을 많이 할수록 성적이 좋아진다. 그게 이제 꼬맹이들 보통 한 20kg 정도 넘는 애들은 거의 성인하고 별 차이가 없고 수술하는데 20하는데 정도 20kg 미만인 애들은 매우 좀 주의해야 될 것도 있고 수술 후에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할수록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성적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하고 우리 병원하고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여담이지만 제가 어저께 이제 다른 지방대학 병원에 있는 신장내과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아주 친한 분의 애가 9살인데 성인한테 심장 기증을 받아서 이식해도 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하다고 그랬는데 잘 모르는 거죠. 신장내과지만 이제 어른만 보니까 소화를 잘 도와주고 생각보다 신장내과 의사는 잘 모르겠지만 소아 환자들도 이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성적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이상 평균은 20년 이상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균이란 말은 뭐냐면 나머지 반은 그만큼 쓴다는 거죠. 나머지 반은 다른 이유로 원인 질환이 재발했다든지 또는 약을 잘 안 먹어서 그런 이유 등으로 못 쓰고 반은 20년 이상을 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성적보다는 우리 병원 성적이 훨씬 좋아요. 이게 보면 2003년 이후에 생체 기증만 환자들인데 7년까지 거의 다 환자가 쓰고 있는 그리고 생체나 사체도 아주 큰 관계는 없는데 생체 이식이 아무래도 조금 성적이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기증된 콩팥 자체가 좋기도 하고 또 외사자 이식을 하게 되면 중간에 이제 이식을 하기 직전에 약간 피가 안 갈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약간 손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장기적으로는 외사자 이식이 조금 더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식하기 전에 얼마나 잘 맞느냐, 기동자랑 수혜자랑 따지잖아요. 6개, 요즘은 이제 6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아져가지고 8개쯤 따져야 되지만 전통적으로 6개를 따졌는데 6개가 기증자랑 나랑 몇 개가 맞느냐 이런 걸 따졌는데 6개가 다 맞으면 일란성 쌍둥이든지 형제간인데 형제간에서 다 맞을 확률이 4분의 1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맞은 경우에 이렇게 성적이 좋고 아예 하나도 안 맞는 경우는 아주 안 좋고 중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직도 이렇게 잘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옛날보다는 좀 적어졌어요. 중요성. 왜냐하면 면역 억제제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스테로이드랑 아자스 이뮤란이라는 약을 2개만 썼었는데 그때만 해도 요거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면역 억제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만큼 이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진 않은데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콩팥이 망가지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사망하는 것. 그 다음은 만성 거부 반응이에요. 만성 거부 반응은 그 중에 반 이상은 항체랑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항체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감기 걸리면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 공격하듯이 아까 6개 이게 이제 6개가 나와 남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내 것이 아닌 게 들어오면 내 몸에서 내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요. 그 항체가 이제 만성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맞는 게 좋은 거고 덜 맞으면 좀 안 좋아지는 거고. 그게 이제 얼마나 걸려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되게 10년, 15년 이상 걸려서 이제 항체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만성 거부 반응이 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이식을 다 이식을 받으시려고 마음을 강희경 쌤하고 상의를 하시고 센터에서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식 받은 장기를 오래오래 우리의 목적은 평생 잘 쓰는 그걸로 한 번 받아가는 건데 어른들은 되게 한 번 이식하고 요즘은 이제 끝이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6살 이렇게 받으면은 걔가 이제 평생을 잘 쓰려면 80년을 써야 되는데 앞으로 그게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번은 더 이식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하려면 처음에 좋은 장기를 이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약을 잘 꾸준하게 복용하고 면역약 이런 거 그냥 점점 이제 사춘기 지나가고 나면은 자꾸 이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안 해야 되고 다른 약들하고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머님이랑 상담을 예전에 했었고 어머님 아기 이름이 김치영입니다. 다른 선생님이랑 사육지 선생님이랑 하셨는데 저희 병원 그 소아 콩팥병 환자들은 신안으로 들어올 때 초기에 사육지사의 상담을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신지 또 앞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미리 상담을 하는데 이제 이식을 계획하게 되면 아무래도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환자들 보니까 콩팥 이식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00만 원 이상 발생한다는 거는 수술비도 관련이 있지만 또 입원할 때 1인실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원비라든지 또 앞으로 어떤 재입원을 한다거나 그 전후에 검사하는 비용 그런 것까지 합치면 아마 2,000만 원 이상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병원비가 들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제 이식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희귀난치 질환에 등록이 되어서 선정특례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선정특례 받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작성을 해왔는데요. 선정특례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병원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병원비가 있고 비급여에 해당되는 비용, 그 다음에 선택치료비 이렇게 있어요. 근데 비급여랑 선택치료비는 환자가 100%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비용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환자가 일부 부담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특례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비용 중에 10%만 내가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귀난치 질환 환자 중에서도 그 대상군 138조에 해당되는 그 대상군에 한해서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대부분 그냥 진단받으면 바로 의사 선생님이 등록을 해주세요.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입원비의 경우에는 환자가 20% 부담하고 그다음에 외래비 같은 경우는 80% 정도 부담하지만 등록을 하면 10%만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 상정특례를 먼저 등록한 다음에 이제 희귀난치 질환 그 환자에 대해서 따로 또 희귀난치성 질환 그 지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산과 소득 기준에 만족하는 환자에 한해서 전액 본인 부담금, 아까 10% 부담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0%도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등록을 하려면 따로 보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청하는 대상은 의료급여 환자라든지 사상일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또 소득 기준으로는 사상이 300% 이하,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4인 가족인 경우에는 460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재산 기준으로는 2억 7,300만 원 정도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해서 전액 본인 부담금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석하는 경우에는 투석 비용이나 소모품 비용도 같이 여기 해당이 되시면 지원을 그리고 이거는 신장장애 등록
때 대부분 이제 추석 3개월 이상 하시면 등록하셨을 것 같은데요. 2급인 경우에, 추석하는 경우에는 2급이고, 신장 이식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5급으로 바뀌세요. 그래서 2급과 5급 이렇게 나누고요. 아동인 경우에는 장애아동 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소득층인 경우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를 잘 모르셔서 신청을 안 하셔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주지 주민센터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비도 제한돼요. 고등학생인 경우에 등록금 내시잖아요. 근데 1급에서 3급 장애인인 경우에는 수업료 고지서 가지고 인사무소 가시면 교육비도 지원 가능하시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의료비를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 상황인 경우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 의료비 말고도 생계비나 주거비도 같이 지원을 해요. 근데 생계비, 주거비 받는 경우 흔하지는 않고요. 화재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에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지원을 받는데, 의료비인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 150% 이하, 그러니까 4인 가족 소득이 230만 원 미만 정도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구명 재산이 300만 원 이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300만 원 이하여야지만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신청은 보건복지센터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식받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입원했을 때 만약에 병원비가 마련이 어려우시다, 갑자기 마련하기가 어려우시다 하면 동사무소나 보건복지 콜센터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건데요. 이번에 생긴 사업이에요. 그래서 희귀장치 질환, 암 환자, 심장 뇌혈관 질환인 경우에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만성폭발병인 경우에 희귀장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청이 가능하시고, 일단은 질환 조건은 충족이 되시는데, 이게 한시적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큰년에 없어질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예산이 충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에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시적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질환 조건이 일단 충족이 되어 있고, 본인 부담금액이 3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데 의료급여나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150만 원이 초과된 경우, 병원비 발생이 초과된 경우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번 기간 중에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있는데 뭔가 조건이 안 돼서 혜택이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좋은 이유가 이제 의료급여 차상위 환자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들한테도 대상이 되는데요. 그 대신에 건강보험 환자인 경우에는 먼저 병원비 내시고 나중에 환불받는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요. 2번 심사를 해요. 그래서 1차 선정을 먼저 건강보험공단에다 하시고, 2차 선정은 그 다음에 거기서 해당이 되면 저희 팀으로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추천서랑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 보시면 의료급여 차상위에 해당되시면 일단은 병원비가 15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하고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면서 차상위 200% 이하, 아까 전에 4인 가족 기준에 26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 이하 250만 원 정도, 3인 가족 250만 원 정도, 4인 가족 300만 원 정도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300% 이하인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 조건이 연소득이 20% 이상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소득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병원비가 1,000만 원 이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300% 이하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4인 가족 기준에서 460만 원 이하면 해당이 되십니다. 지원 수준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전액이 지원이 되는 거고, 300만 원을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300만 원 이상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50% 지원이 되는 거고요.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 1000만 원 초과했을 경우는 70%. 그런
그러니까 만약에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을 때는 700만 원 지원받으시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민간 후원 단체인데요. 민간 후원 단체는 굉장히 여러 군데고 여러 후원 단체가 다 후원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 병원 후원회도 있고 신정재단도 있고 여러 후원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 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식 여부를 떠나서 계속 발생하는 입원비라든지 의료비, 의료 물품 비용 또 이런 것들을 1년간 최대 700만 원 한도로 환자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병원비가 많이 나온 경우에는 차상위 300%까지 1000만 원 이상 나온 경우는 차상위 300%까지 지원하고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신장재단은 차상위 본인부담 건강 대상자 이거나 의료급여 환자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현장 이식 수술 시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수술 전에만 접수가 가능하고요. 내사자 이식인 경우에는 수술 후 일주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사회보험재단은 여기는 희귀장치 질환 지원하는 후원단체예요. 그래서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했을 때 차상위 250%까지 지원을 하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신생명지원센터는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희귀장치 질환 지원 제도가 있고 하나는 신장 이식 환자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희귀장치 질환 지원 제도는 이제 이식과 관계없이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희귀장치 질환 환자에 대해서 만 24세 이하인 경우 차상위 290%까지 지원을 하고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신장 이식인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대신에 차상위 계층, 차상위 본인 부담 건강 대상자나 의료급여 환자에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요. 한 번 지원이 되면 3천만 원까지잖아요. 남은 금액은 재입원했을 때 계속 차감해서 3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차상위 계층까지다 그러면은 대부분 생생명지원센터에 먼저 지원 신청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다른 단체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여기 말고도 공동모금회나 어린이재단, 한마음운동모금과 같이 여러 후원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받으시려면요. 먼저 담당 의사선생님에게 의료사회복지사랑 상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사회복지사가 연락을 드리고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환자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가능한 자원들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재산관계 증빙 서류라든지 다른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이식 전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필요시에는 이제 많이 심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하기 때문에 상담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세요. 그럼 이식이요. 내사자권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냥 미리 아무 때나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건가요? 그 보통 그 전에 네. 이식 받기 전에 뭐 메슨이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쯤 되면 한번 상담을 미리 받아놓으시면 돼요. 전화 오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아는데 2순위여서 그때 밀렸었고 이제 1순위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류 준비해 놓으신 게 좋은데 수술하고 일주일 안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그 수술할 때는 바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서류 좀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네네. 몇 킬로예요? 8.8이요. 아, 빨리 너무 키우죠. 많아요. 걸어 다니나요? 민교수님한테 잠도 있고 네. 아까 그 강혜경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저한테 다니는 환자 중에는 이제 애 때 이식하고 어른 돼가지고 지금 애를 2명 낳은 아줌마도 있고 오늘 왔다 간 사람 오늘 13살 때 이식했는데
지금 27살인데 동아일보에 거의 합격했더라고요. 그렇게 잘 크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받으면요, 그 과정이 어떻게 중환자실에 뭐 격리실에 가는 건가요? 엄마 애 없이? 같으면 중환자실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럼 제가 같이 있을 수 없고 격리되는 아니, 거죠. 격리는 이제 이 심장 이식은 저기 골수 이식하고는 달라서 네. 이렇게 완전 격리는 필요 없고 아,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어도 엄마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요즘 중환자실 얼마나 있나요? 이런 애들? 안 갈 수도 있고 가더라도 하루 정도. 재발 비용이 되게 높다 그래서 처음에 도관 사비가 하면서 제가 제 걸 준다고 했을 때는 안 쓰는데 그래서 안 준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바로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았어. 무슨 병? FSG. FSG. 투소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렇긴 한데요. 미리 저희가 더 열심히 원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렇게 결국 따져보면 제발 하더라도 이식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을 내린 게 얼마 안 됐어요. 1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미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이가 조금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망설인 거는 미도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좀 더 있다가 한다고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일을 하잖아요. 새벽 7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되게 걱정이에요. 수술을 하고 5일 나와서 제가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지금 안 돼서 제가 지금 미 생각도 그러지만 제가 그러면 저도 또 위험해질 수 있다고 저번에 검사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쉬어야 된다. 얼마 동안 기증자는 사실은 이제 뭐 아무리 받는 사람이 중요해도 기증자가 안전하게 잘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퇴원은 3, 4일만 지나면 퇴원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신장 기능이 원래 2개가 있다가 이제 하나가 없어져서 처음에는 약간 올라갑니다. 약간 안 좋아지는데 그게 이제 다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게 3달에서 6달 정도 걸리고요. 근데 본인이 이제 활동하시는 거는 1달 정도만 지나도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러니까 애 낳은 거랑 똑같다. 저는 건강해서 출산. 저는 하루 만에 그냥 다녔어요. 제왕절개하고 그러니까 저는 무통분만 이랬거든요. 그것도 안 하고 무통분만 뭐 이거 하는 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의사님이 안 아프냐고 해서 아프지만 뭐 저 대신 아파준 사람이 있냐고 제가 참고 그냥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괜찮아요. 아픈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신장이 더 이제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더 나빠질까 봐 걱정하고 식구들이 지금 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4년을 만 4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서 새로 받는 거의 열심히 했는데 지금 10월이 딱 4년이 지났어요. 만 4년이 이제 5년째 들어가고 뭐 있는데 1년까지는 아니셨던 것 같고요. 과학이 3점이 있다면 그러면 왜 사줘요? 거의 1순위, 곧 1순위 되겠고 2월달에 한번 연락 오셨어요. 준비해라고 그래서 3월달에 다 검사를 해놨거든요. 제 거는 그래서 5월달, 그러니까 5월달에 제 거를 모두 다 검사가 지금 6월에 다 했구나. 그러니까 2월에 연락이 와서 미 거를 다 검사해놨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연락이. 그래서 교수님이 그냥 얼른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그냥 제 거 하려고 검사를 했던 거예요. 6월달에. 근데 이제 주위에서 그래요. 일단 미가 그런 상태였잖아요. 바로 망고질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먼저 받아보라고. 근데 또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좋은 걸 받으면 더 쓸 수 있으면 이왕 그냥 좋은 거 주는 게 좋긴 한데 기다리는 세월이 좀
가까워. 어떤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만 교수님도 그래요. 그냥 그 누구나 다 그거는 이게 자기 운명이잖아요. 교수님이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도 제가 또 상황이 저의 또 판단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건데 이게 되게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인지. 주위에서는 그냥 먼저 받아보고 하라 했는데 일단은 생체 주면 더 오래 쓸 수 있으면 왜 그것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때 한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5살이니까 받아서 쓰다가 되게 결혼 정년기 때 다시 엄마 걸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얘기해서 그렇다고 생각 한번 해보고 있는데 상담을 한번 그거는 이제 아니에요? 판단을 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느 쪽이 더 확실히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저희는 이제 알려진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판단은 이제 환자랑 가족분들이 하셔야죠. 그래서 원래는 8월 20일 날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미뤘고 그래서 또 그리고 10월 말에는 제가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 상태가 그러면 이거 좀 더 따고 싶고 저도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이가 몇 학년이죠? 중1요 15, 14살 어린데 약은 먹으라고 잘 먹긴 해요. 약은 이식하고 나서 한 1년쯤 됐을 때 확 애들이 크거든요. 이제 그 성장이 끝난 친구들은 뭐 사실은 언제도 큰 상관이 없긴 한데 이제 그걸 하나 더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다 그렇게 1년 후에 확 크는 건 아니고 이제 대개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제 확 크는 그 뭐랄까 맛이라고 할까요? 제가 단 환자들 보는 입장에서는 아, 어디 잘 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내국민외과에서 너무 작다고 3살 되면 바로 호르몬 주사를 맞추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럼 이식하고 나서 크면 할 필요가 없지. 그럴 수도 있죠. 교수님 얘를 비뇨기과에서요. 수술할 때 심장을 적출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요로나 요가 어차피 성형수술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새로 거기 심장에 달려있는 걸로 세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서 그 수술이 과연 10kg 안 되는 애가 받을 수 있는 수술인지 좀 걱정은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식이요? 네, 이식인데 그냥 이식하니까 네, 뭐. 적출하고 해야 되니까 혹시 더 큰 수술이지 않냐고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적출은 나중에 해도 되죠. 그래요? 잘 못 들었는데. 여기는 적수를 하고 해야 돼. 하면서 이식을 하는 게 낫겠다고 비뇨기과에서 그러셨대요. 기존에 리플러스 요로 때문에? 요관이 안 좋아서. 네. 리플러스 때문에 네. 역류가 있나 네, 그 염려도 있고, 얘가 임신 17주 때 그 후보류도 폐쇄증 때문에 아, 콩팥을 네. 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요관이 되게 늘어나 있거든요. 예, 많이 늘어났어요. 그 떼는 거는 별로 이렇게 위험성이 없어요. 아, 그래요? 어차피 이만한 애들은 이식하려면 그 원래 콩팥 자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콩팥을 보고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야 돼서 그러니까 뭐 있는 거 그냥 보이는 거 그냥 떼는 그냥 건데 떼고. 추가적인 위험은 거의 없죠. 나중에 다시 적출 수술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네, 수술. 한 번에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위험 부담은 네. 8kg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떼는 것 때문에 생기는 추가적인 부담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미인은 되게 좀 그러네. 4년 기다렸으면. 애매해요. 네. 그 메리트가 어드밴티지가 없어지는 건 언제부터 인가요? 18세. 3년 남은 거네. 18세까지가 좀 소아인 경우에는 네, 가산점이 들어가고 11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점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4년 기다린 게 좀 많이 아깝네요. 네. 뭐 1년쯤 되셨으면 네. 힘이 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올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저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기다리시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 일단 좋은 것이면 오래 쓴다고 해서 죽어는 10% 써요. 근데 제가 또 애기 아빠는 감정이 좀 안 좋고 그런 저 것도 뛰지만 저도 또 일하고 우리가 하면 저도 또 그래서 요즘에 그 최근에 이식한 친구들 중에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요. 워낙 이제 아기들은 그 바이러스 감염 보통 이제 우리랑 다 같이 사는 바이러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어른이 이식받을 때는 다 이제 거기에 항체가 생기고 다음에 이식을 받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애들은 그 항체가 생기기 전에 이식을 받으니까 감염이 생기면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그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이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식을 하면 좀 더 열심히 보고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그래도 가네. 겨울에는 감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조금 괜찮지 않냐고. 이식하면 뭐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건 얼마나 쉬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3개월 쉽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그냥 저희가 3개월 쉽시다 이기도 뭐 태어나자마자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멀쩡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 1년 휴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면 어렵죠. 근데 이제 이식한 다음에 면역억제제 쓸 때는 아무래도 그 지난번 신종플루처럼 막 이렇게 유행병이 돌 때는 좀 조심하는 게 낫기는 하고요. 엄마 아빠들은 학교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고 애들이 이제 건강하게만 잘 커주라 이런 게 이제 그런데 애들은 학교 가고 싶어 해요 되게. 네. 그래서 한 두 달쯤 지나서 이제 가려고 하기도 하고요. 엄마들은 자꾸 가지 마라 그러고 애는 자꾸 가겠다 그러고. 겨울방학 직전에 하고 저기 3월에 계약할 때 가고 이렇게 다 시간으로 맞긴 하죠. 이식하고 약이 많나요? 아유, 지금 먹는 것보다 적어. 아, 지금 먹는 것보다 적어요? 적죠. 아, 그렇구나. 면역지만 먹으면 되는데. 대개 이제 혈압약 중에 더 먹는 친구들도 있고요. 대개는 뭐 3분의 1 이하로 줄이고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좀 더 먹긴 하죠.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고요? 네, 아 오늘 바쁘신데. 약 때문에 약이요. 네. 약도 이제 점점 환자들한테 편하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러게요. 새로운 약들도 나오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하루에 2번씩 먹던 것들도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비슷하게 효과가 있는 그런 약도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만 맞아도 되는 약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마치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만 맞으면 될 것 같아서 매우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잘 안 들어오는 이유는 다른 이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점점 더 환자들한테 편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보다 안드로이드 훨씬 더 이렇게 신약에 가까운 거 하루에 똑같죠? TV와 BID의 차이가 그러면 반감기 때문에 네, 약동학의 차이가 이 약 역할의 차이밖에 없어요. 약간 카이네틱스 차이밖에 없어요. 성분은 같아요. 혹시 그 이 시대에 아까 전에 시훈이가 여기 그 저출원대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보통 오른쪽에다가 이제 키드니 달고 들어오는데 몇 케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 키드니 넣잖아요. 그게 이제 몇 킬로그램이 정확하게 딱 나눠지는 기준은 없는데
30kg 이상은 항상 어른처럼 할 수 있고 30kg 이상은 10kg 미만은 항상 원래 콩팥 자리에 해야 되고 그 사이는 애매한데 20kg 이상은 대개는 이제 어른처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20kg 미만은 대개는 원래 자리에 원래 콩팥 자리에 넣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고 그렇진 않죠. 굳이 안 떼도 되는 경우면 뗄 필요가 없으니까.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이식할 때 같이 이제 콩팥을 적출해주는 경우가 요관 뭐 역류가 있어서 또는 역류가 있고 거기에 여러 번 요로 감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른 같으면 그 다낭성 신질환 때문에 너무 커가지고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또는 이제 뭐 아주 드물게는 신증후군이 너무 심한데 단백뇨가 아주 심해가지고 그걸 이제 떼어내야 될 때 이럴 때 가끔 하고요. 자기자리 집어넣어도 뒤로 하진 않고요. 앞으로 막 열고.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